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출 이론 이제 11번부터 13번까지 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 거미집 이론, 그리고 이제 함수식을 이용한 거미집 이론 계산 문제가 좀 잘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자, 핵심 포인트. 먼저 이제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이제 변동하는 게 경기 변동인데 좀 단순하죠. 그래서 경기 변동의 특징, 또 그리고 경기 순환 국면별 특징 정도만 여기서 점검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거미집 모형 형태. 자, 거미집 모형의 이제 형태, 그 이론적 배경과 함께 형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있죠. 함수식 이용한 계산 문제. 여기까지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어디, 우리 책이 이제 62페이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자, 볼게요. 경기 변동의 유형은 그냥 가볍게 읽으면 되겠죠. 자, 경기 변동의 특징. 자, 경기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데, 경기가 가장 좋은 점을 정점이라고, 정점, 피크. 경기가 가장 나쁜 저 밑에 있는 점을 저점.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서 다시 원위치까지 되돌아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경기순환 주기. 다음에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 주기, 진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뭐 정점, 저점, 주기, 진폭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중에 가장 잘 뜨는 게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 부동산 경기는 경기 순환 주기가,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서 원상태까지 되돌아오는데 소요되는 경기 순환 주기가 한 20년 정도. 일반 경기는 한 8에서 10년 정도 되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경기 순환 주기가 길다. 자, 그런데 경기 순환 주기가 길다는 것은 이 파장이 큰 거 아닌가요? 그럼 주기만 길까요? 이것도 크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경기 순환 주기도 길고 진폭도 크다. 자, 두 번째. 부동산 경기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각각의 부분 시장별로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서로 다르고 같은 지역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냐 상업용 시장이냐 주거용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단독주택 시장이냐 아파트 시장이냐 거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이 있죠. 그래서 지역적 국지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 그리고 불규칙적이며 불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나 잡아놓으시고요. 다음, 이제 부동산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특히 공급이. 그래서 일반 경제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으로 공급을 대처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일반 경제 상황에서 변화에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뒤따라서 움직이려고 한다 해서 후순환적, 후행 또는 타선 기간이 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적이지만 각각의 이게 세분화된 부분 시장별로 본다면 일반 경기에 선행하거나 역행하거나 독립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한다. 근데 이제 특별하게 뭐 언급이 없으면 그냥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순환적이다. 통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시험에 나오면 1번과 2번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네. 다음. 우리 이제 기출 끝장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31회 거죠. 부동산 경기 순환과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맞는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있는 지분은 아니죠. 다음 2번. 근데 2번이 은근히 잘 나옵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몽땅 다 틀렸어요. 일정한 주기 동일한 진폭이 아니에요. 다르고 규칙적 안정적이 아니고 불규칙적 불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번은 몽땅 다 틀렸습니다. 2번은 틀렸죠. 2번이. 그래서 불규칙 불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 틀렸고요. 3번이 좀 잘 나오죠. 오답이 나오든 정답이 나오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진폭이 크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진폭만 큰 게 아니고 뭣도 길다? 주기도 길다. 그래서 주기도 길고 진폭도 크다. 3번은 맞고. 4번.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서 일반 경기보다 경기 순환 주기가 더 길 수 있다. 맞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3번과 4번은 묶어서 지금 주기도 길고 진폭도 크다. 맞는 소리. 다음. 이제 회복 시장은 제가 좀 이따가 바로 뒤에 설명할 텐데 일단 문제가 뭐 섞여서 나왔으니까 참 먼저 풀을게요. 회복 시장은 저점에서 점차 회복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회복시장 직전 저점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시 하한이 된다. 하한이 된다. 그때보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보면 그때 가격은 하한이 된다. 요거는 바로 뒤에서 설명할게요. 답은 2번. 자, 이제 부동산 경기순환 국면별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경기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런 모습이 이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시장들을 이제 경기순환 국면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한번 볼까요? 저점 바닥이다. 바닥에서 점차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회복시장. 경기 아주 좋아진다. 상향시장. 정점 찍고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한다. 후퇴시장. 경기가 점차 아주 나빠진다. 하향시장.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경기순환 국면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면 저점일 때는 경기가 아주 나빴겠죠. 근데 회복시장으로 접어들m에 따라서 경기가 점차 좋아지기 시작한다. 상향시장으로 접어드니까 경기가 아주 좋은 시장이 된다. 후퇴시장이 되니까 경기가 점차 후퇴하고 나빠지기 시작한다. 하향시장은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저점일 때는 주택거래가 거의 없었겠죠. 그죠? 근데 회복시장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주택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또는 증가하기 시작한다. 상향시장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주택거래는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후퇴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주택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하향시장은 주택거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도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건축허가 신청 건수도 결국 사줄 수 있는 소비자가 있어야지 건축허가 신청을 하겠죠? 그죠? 저점일 때는 건축허가 신청 자체가 거의 없었다. 근데 회복시장으로 접어들m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상향시장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다. 후퇴시장은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하향시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 공실률 한번 해볼까요? 공실률. 우리 이제 공실 또는 공가. 경기가 나쁘면 빈 사무실, 빈 상가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공실이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공실이 감소하겠죠. 볼게요. 회복시장 때는 이제 저점일 때는 바닥이었는데 점차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반대로 공실은 감소하기 시작할 테고 상향시장 경기가 아주 좋으니까 공실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테고 후퇴시장은 다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공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할 테고 하향시장 때는 경기가 아주 나쁘니까 공실이 최대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이주구장 학개론 교재 밑에 보면 제가 이게 그 시장의 특성별로 사례를 좀 드러났잖아요. 그거 한번 점검해 두시고. 자, 이제 이 파트에서 가장 메인을 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회복시장에서 상향시장으로 넘어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죠. 자, 볼까요? 그러면 회복시장 상향시장 때는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학개론에서 크게 보면 매도자 중심의 시장, 매수자 중심의 시장을 구분하는 게 마케팅의 의 파트에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긴데요. 이제 정확하게 잡아내야 돼요. 어디? 이런 표현 쓰긴 좀 그런데 패싸움을 한다 이거예요. 패싸움을 한다. 그러면 사람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해요? 적은 쪽이 유리해요? 당연히 사람 속된 말로 우리가 쪽수라고 하는데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쪽수가 많은 쪽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물건을 거래할 때는 매도자도 있고 매수자도 있거든요. 그러면 물건 거래할 때는 사람 숫자가 적은 쪽이 더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물건을 사려는 매수자는 엄청 많은데 반면에 물건을 파는 매도자 공급자는 적어.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해요? 사려는 사람은 많고 파는 사람은 적으니까 파는 사람이 더 유리해. 이때는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는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는 별로 없는데 물건을 파는 공급자는 많아.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예,
소비자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매도자 중심의 시장, 매수자 중심의 시장 구분할 때 도대체 매도자 중심의 시장은 매도자가 더 유리한 거냐, 매수자가 유리한 거냐? 매도자가 유리한 거죠. 왜? 매도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매수자 중심의 시장은 누가 유리하다? 매수자가. 예, 매수자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볼게요. 경기가 이제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자는 더 오르기 전에 막 살려고 하니까 매수자는 수가 많이 늘어나, 이렇게. 반면에 매도자는 더 오른 다음에 팔려고 매물을 걷어들여.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 많고 매도 물건이 적으니까 누가 더 유리해요?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후퇴시장, 하향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이때는 매도자는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려고 물건을 많이 내놓죠. 반면에 매수자는 더 떨어질까봐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물은 잔뜩 나오고 살 사람은 적어. 그럼 결국 매수자가 나와야지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매수자 중심 시장이다. 이렇게 구분 좀 잘 하시고. 그 다음, 예. 과거에 팔려간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거래 시 상한가냐 하한가냐 이걸 물어보는데 볼까요? 오늘이 5월 1일이에요. 근데 과거 2월 1일. 2월 1일이 오늘이 5월 1일인데 5월 1일 날 봤으면 2월 1일 가격은 과거의 가격이죠. 그럼 보세요. 2월 1일보다 회복 상향 시장을 가면서 계속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지금 보면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가 하한가. 예, 하한가가 되겠죠. 그때보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오늘이 10월 1일이에요. 7월 1일 때는 이랬어. 근데 7월 1일 이후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 보면 이 후퇴 하향 시장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무슨 가가 되겠어요? 상한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좀 잡아 놓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안정시장이라는 용어가 어쩌다 나오죠. 여기서 오답을 주지는 않고요. 이제 안정시장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형주택시장이라고. 그래서 소형주택시장은 이제 실투기 목적보다는 실수요자에 의한 어떤 수요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기가 좋을 때 다른 부동산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도 얘는 조금밖에 안 올라요.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 나빠질 때 다른 부동산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도 얘는 조금밖에 안 떨어져.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흔히 이제 어떻게 불러주냐면 불황에 잘 버틴다 해서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다. 이렇게만 잠깐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23회 기출문제.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경기 변동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근데 이거 아까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이제 똑같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별로 의미는 없죠. 근데 자주 뜨는 질문이긴 하지만, 예, 됐고요. 자, 볼게요. 상향 시장에서는, 회복 시장에서는, 후퇴 시장에서는, 하향 시장에서는 직전 과거에 거래된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시, 자, 어디 상향 시장 계속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이 돼요, 하한이 돼요? 예, 상한이 되는 게 아니고 하한이 되겠죠. 왜냐하면 회복 시장, 상향 시장 계속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이 아니라 하한가가 되는 거죠. 하한가가. 그래서 이 부분 2번 틀렸고요. 3번. 회복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오르니까 직전 국면의 거래 가격은 지금 보면 새로운 거래 시 하한이 되겠죠. 요건 맞아요. 요거는. 다음. 4번. 후퇴 하향 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보면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다시 후퇴 하향 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몇 달 전보다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과거 직전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이 된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리는데 이제 딱히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이렇게 현재 시점에 봤을 때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하한가냐 상한가냐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제 기출이론 12번 거미집 모형 할 거예요. 먼저 거미집 모형의 이론적 배경을 잠깐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거미집 이론인데 잠깐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의 적정 가격이 3,000원인데 갑돌이한 농민이 시장에 가보니까 배추 한 포기 10,000원인 거예요. 갑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적정 가격은 3,000원인데 10,000원에 팔리네? 하고 갑돌이가 나 그러면 올인해서 배추 농사 지을 거야 해가지고 예, 배추를 잔뜩 심었어요. 근데 이제 과연 갑돌이만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다른 농민들도 그 가격을 보고 배추 농사 지으면 돈 되겠네 하고 몽땅 다 심은 거야. 그래서 배추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다 배추 씨를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추 씨 뿌리면 바로 수확이 되는 게 아니고 몇 달 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확할 때쯤 되니까 배추 한 포기 가격이 500원 하는 거예요. 폭락했죠. 왜 그런가 봤더니 배추 가격이 비싸다, 배추 농사 지으면 돈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똑같이 행동을 해버린 거지. 배추 씨를 잔뜩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추 적정 가격은 3,000원인데 500원으로 폭락했어요. 그 다음에는 농민들이 아이고 배추 농사 지어봐야 돈이 안 돼. 나 배추 농사 안 지을 거야 하고 너나 나나 다 배추 씨를 안 뿌려버려. 그럼 시장에서 나중에 배추가 부족해서 가격이 또 9,000원 되고 그랬다 또 1,000원 폭락하고 이렇듯이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급자가 이제 가격을 보고 공급을 하는데 그게 바로 즉각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씨 뿌리고 수확하는 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불일치해서 가격이 폭등 폭락을 반복하는 그런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바로 거미집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급에는 시간, 착공과 완공까지 배추 씨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알고자 하는 비교 동학적인 동적인 형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해서 동태 분석 이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가격에 대한 반응을 볼게요. 소비자는 있잖아요. 가격을 보고 즉각 반응할 수 있죠. 만약에 배추 한 포기에 3,000원이라고 생각하고 마트에 갔는데 배추 가격이 9,000원이 한 포기에. 그러면 원래 3,000원에 10개를 사려고 갔다가 9,000원이라는 가격 보고 어머나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3개만 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돈 주고 물건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즉각 반응할 수 있고 그러나 공급이 문제죠. 배추 씨 뿌리고 수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우리 부동산도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지금 가격을 보고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공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한다. 한마디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겁니다. 바로 반응하지 못한다. 다음 가격 이제 여기서는 이론이 단순한데 시장에 나오는 공급량은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량은 과거의 가격에 의해서 씨를 뿌리니까 지금 나왔다. 그러면 미래 공급량은 언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냐? 현재 가격을 보고 씨 뿌리면 미래에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에 의해서만 공급량을 결정하는데 가격과 공급량은 시간적 차이, 시차가 존재한다. 이 개념을 한번 들어두시고요. 다음 이제 이론을 잠깐 정리했는데 이제 솔직히 이론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자주 안 나오고요. 거의 근래 시험 보면 거미지 모형의 형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미지 모형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이렇게 있어요. 자, 탄력성과 곡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자, 볼게요. 어디?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기억나시죠? 그러면 비탄력적이란 것은 탄력성이 작다 이거죠.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 근데 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는 곡선의 기울기는 요게 기울기, 이게 기울기. 그러면 수직에 가까운 탄력성이 작은 비탄력적일 때는 곡선의 기울기는 크거든요. 다음, 곡선이 수평에 가깝다.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그럼 곡선의 기울기는 작아요.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둘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그럼 어디 볼까요? 수역선 이렇게 생겼어요. 공곡선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S가 공급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수직이 가깝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수평이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 수평이 가까울수록 탄력적이니까 상대적으로 수요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볼게요. 수요가 수평이 더 가깝죠. 곡선이 수평이 가깝다는 것은 곡선이 급하다 완만하다. 곡선이 완만하다. 수평이 가깝다.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반대로 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곡선이 완만하다. 수평이 가깝다. 기울기는 작다.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수요선의 기울기가 더 작다 이 말이에요. 작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폭등 폭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안정적인 가격을 찾아간다 해서 이런 경우는 수렴형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수탄수 할 거예요.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뭐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네. 다음. 이번에는 공곡선이 이렇게 돼 있고 수요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상대적으로 수요선이 더 수익에 가깝죠? 공곡선은 상대적으로 더 수평에 가깝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탄력성은 공급이 더 수평에 가까우니까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자, 공급이 더 탄력적이란 것은 공곡선이 더 완만하다. 수평에 가깝죠. 공곡선이 더 완만하고 수평에 가깝다. 그러면 공곡선이 기울기는 수평에 가까우니까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것은 기울기는 공급이 더 작고 완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폭등 폭락을 반복하다 계속 적정 가격으로부터 이렇게 이탈, 멀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탈형 또는 발산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탄발이라고 할 거예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면 발산형이다. 다음. 수요선과 공곡선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둘이 탄력성이 똑같대. 그러면 기울값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계속 얘네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순환 진동한대요. 그래서 수탄 이꼴 공탄 그러면 순환형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기출 끝장 이제 19회 문제죠.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번, 2번.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에는 아까 우리 수탄수 공탄발 해봤죠?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탄수라고 그랬죠? 수렴한다. 어때요? 수요 탄력성이 더 크니까 수렴한다. 수탄수. 1번 맞죠? 2번.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에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봤죠? 수요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 같으면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순환 진동한다고 그랬죠? 이탈 발산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순환 진동한다. 2번 틀렸고. 자, 거미집 이론은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학적은요. 특정 시점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따져보는 건데 아까 이제 바로 전에 우리 잠깐 제가 이론 정리했잖아요. 걔는 특정 시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폭등 폭락이 나타나는 어떤 시간의 흐름 속 동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 정학적이 아니라 비교 동학적인 동태 분석 이론이다. 이거 틀렸고. 다음,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공급량도 변하긴 변하는데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하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각 변하나? 이거 아닌데?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즉각 변하고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4번, 5번은 여기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수요 공급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둘 다 틀렸겠죠? 답은 1번. 자, 기출이론 13번 거미집 모형의 형태 계산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A, B, C 부동산 시장이 다음 같을 때 거미집 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 형태는 자,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는 탄력성이 아니고 기울기 값을 줬네. 기울기 값을. 자, 우리 볼게요.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곡선이 완만하다. 수평에 가깝다. 탄력적이다. 우리 수탄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형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울기로 나오면요. 기울기 작은 놈만 차 있어요. 기울기 작은 놈이 탄력성이 더 큰 거니까. 자,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완만하다, 곡선이 완만하다, 수평에 가깝다, 탄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잠깐. 여기 보니까요. 공급의 기울기는 양의 값이에요. 이렇게. 근데 수요 기울기는 전부 다 음의 값이죠. 왜 그러냐면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음의 값이 나와요. 어떨 때는 여기처럼 그냥 기울기라고 해서 음의 값을 써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란 말을 써서 마이너스 0.8이 아니라 그냥 0.8로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 나오면요. 마이너스 무시하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A시장에서는 공곡선의 기울기 얼마다? 0.6. 수요곡선의 기울기 0.8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기울기로 나오면 기울기가 작은 놈이 탄력적이니까 그것만 찾으면 돼. 우리 수탄수 공탄발에 해봤어요.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형,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면 발산량이겠죠?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작다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작은 놈 찾으면 돼. 어디? A 시장에서는 누가 더 기울기가 작아요? 공급이 기울기가 작죠? 그러면 공급의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공급이 더 곡선이 완만하다. 공급이 더 수평에 가깝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이니까 이 말은 결국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 이 말이니까 발산력이 되겠죠. 공탄발. B 시장은 수요 공곡선의 기울기가 똑같죠. 0.3, 0.3. 그러니까 얘는 순환형이 되겠고. 자, C 시장에서는 누가 기울기가 작죠? 수요가 더 기울기가 작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다. 수요가 더 수평에 가깝다.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그래서 수렴형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이제 2번 문제 29일 거죠. 어느 지역의 수요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다. 각각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 QD는 100-P, EQS는 -10 플러스 P, B 시장은 이렇더라. A란 물건의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그로 인해서 B에 대한 수요가 4% 감소하였다면 거미지 모형의 형태와 이걸 통해서 A와 B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먼저 함수식을 통해서 거미지 모형 형태 한번 잡아볼게요. A 시장은 요거 그대로 지금 내려왔어요. QD는 100-P. 그 다음에 공급은 EQS는 -10 플러스 P인데, 자, 우리 문제 풀 때 여기 잠깐 볼게요. 결국 함수식을 주고 거미지 모형 형태를 이렇게 물어보면 기울기 값을 계산해라 이겁니다. 우리 바로 전에 전 PPT 화면에서 1번 문제는 기울기 값을 아예 줬죠, 우리한테. 기울기 값을 주고 우리한테 그냥 판단하라고 그랬는데 함수식을 주면 우리가 기울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을 쓰면 아주 간단해요. 자, P죠.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기울기는 P하고 Q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숫자도 필요 없어요. 기울기는 수요량 앞에 있는 숫자가 수요선의 기울기고 공급량 앞에 있는 숫자가 공급선의 기울기입니다. 단 P를 기준으로. 자, 어디 볼게요. 지금 수요량 앞에 QD 앞에 숫자가 없죠. 그럼 얼마가 있는 거죠? 1이 있는 거죠. 근데 뭘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P. 그냥 P네? 그럼 수요선의 기울기는 그냥 1입니다. 다음. 공급량 앞에 있는 숫자가 공급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단 뭘 기준한다? P를 기준한다. 그냥 P죠. 그러면 공급선의 기울기는 그냥 2다. 그래서 A시장은 그냥 수요선의 기울기 1, 공급선의 기울기 2. 항상 기울기가 작은 놈 찾으라고 했어. 수요가 기울기가 작다. 수요가 더 완만하다. 수요가 더 수평에 가깝다.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작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수탄, 수렴형. B시장 가볼게요. QD는 500-2P. 자, 어디? 수요량 앞에 있는 숫자가 없으면 1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수요량 앞에 있는 숫자가 수요선의 기울기죠. 단, 뭘 기준한다고 그랬죠? P. 근데 여기 몇 P죠? 2P죠. 2P를 P로 만들려면 1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만큼 나눠주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수요선의 기울기는 그냥 2분의 1. 다음 3QS는 -20 플러스 6P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소리죠. 자, QS 앞에 3 있죠? 이게 공곡선의 기울기. 단 뭘 기준했을 때? P를 기준했을 때. 몇 P죠? 6P죠? 이거 P로 만들려면 나누기 6하면 없어집니까? 여기도 똑같이 나누기 6하면 돼요. 그러면 6분의 3, 3 나누기 6이니까 얼마? 2분의 1, 0.5 똑같네. B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기울기가 똑같군요.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순환형 이렇게. 다음 여기 보니까요. A란 물건 가격이 5% 상승하니까 A가 비싸면 A를 덜 사겠죠. 덜 사겠죠. 그리고 B도 수요가 같이 감소했어. 그러면 A가 비싸니까 A 덜 사고 B도 같이 감소했으니까 A와 B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다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네. 자,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자, A 주택시장과 B 주택시장의 함수 요건이 다음과 같다. 거미집 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 형태, 거미집 모형 형태는 어떻게 되냐? 자, 요거 가볼게요. A 시장 내려볼게요. QD는 200-P, QS는 100 플러스 4P. 자, 제가 그랬어요. 기울기 계산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QD, 수요량 앞에 있는 숫자가 수요곡선의 기울기. QS, 공급량 앞에 있는 숫자가 공곡선의 기울기.
단 P를 기준하더라. 가볼게요. 자, QD 이퀄 200 마이너스 P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QD 앞에 숫자가 없으면 얼마가 있죠? 1. 근데 왜 P죠? 그러니까 수용선의 기울기 그냥 얼마? 1. 자, QS 이퀄 100 플러스 4P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자, QS 앞에 숫자가 없죠? 얼마? 1. 근데 요 4P죠? 요 P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누기 4. 그럼 없어지겠죠? 여기도 똑같이 나누기 4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공곡선의 기울기는 4분의 1, 즉 0.25죠. 따라서 기억 A 시장 말이죠. A 주택시장은 수용선의 기울기는 1이고 공곡선의 기울기가 0.25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울기 작은 거 찾으라고 그랬죠.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더 완만하다, 더 수평에 가깝다, 더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더 탄력적이니까 공탄 발산형. 그래서 A 주택시장은 일단 발산형. B 주택시장 그대로 내려볼게요. 자, QD 이퀄 500 마이너스 2P.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QD 이퀄 2P예요. 그러면 QD 앞에 숫자가 없으니까 1이 있죠. 근데 P를 기준하는데 2P입니다. 이거 P로 만들려면 나누기 2 해서 없애야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나누기 2 해주니까 수용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다음 QS 이퀄 100 플러스 2P인데 근데 자 QS 앞에 1이 있겠죠. 숫자 없으면 1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P가 아니라 반피에 반피. 2분의 1P, 0.5 반피. 이거 언제나 이게 1P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2를 곱해줘야지 1P가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 해야지. 그러면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2를 곱해줘야 돼. 2를. 그러면 공곡선의 기울기 얼마다? 2. 그래서 보니까 B시장은 수용선의 기울기가 0.5, 공곡선의 기울기가 2니까 수용선의 기울기가 더 작죠. 그래서 수용선의 기울기가 더 작다는 것은 수요가 더 완만하다. 수요가 더 수평에 가깝다.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수탄, 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미집 이론까지 쭉 한번 해봤는데 딱히 이제 경기 변동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거미집 이론도 요즘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이렇게 이론적 배경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 어떤 함수식을 주고 이렇게 그 기울기를 계산해 가지고 거미집 모형의 형태를 결정해라라고 하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방금 우리가 풀어봤잖아요. 이 방식이 제일 간단해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QD가 이제 수요량이고 QS가 공급량인데 함수식이 나오면 QS 공급량, QD 수요량, 공급량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다. 근데 뭘 기준한다? P를 기준한다. 그냥 P면 그냥 그게 기울기고 만약에 2P면 P로 만들려면 나누기 2, 3P면 나누기 3. 만약에 2분의 1P라고 나왔다. 그러면 언제나 2를 만들려면 곱하기 2를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주면 아주 기울기를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꼭 잘 해주시기 바래요. 네, 자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